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좀 집중 있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앞으로 연준과 중국 신흥국들의 미래에 대한 통화 정책 그리고 거기에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연준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통화 정책이 이어질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들과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이제 근실 내 국경 간에 이제 암호화폐 결제가 합법화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이랑 약간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금 이런 뉴스와 좀 다르게 좀 대립돼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다. 라고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8,800불쯤입니다. 지금 현재 또 이 캡처보다는 약 한 200불 정도 떨어졌더라고. 18,600불 정도.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19,800불 때 18,800불쯤 오면 이제 그때 현물 좀 주라고 하셨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지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8,800불 이상으로 18K 18.8K 이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때 아마 분할 매수로 현물로 주시는 걸 제일 좋고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18.8K 부근 19K 여기 부근에서 밑에서 빠진다면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예, 그래서 이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 말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지금부터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예, 박스권 하단에서 잡고 박스권 위에서 잡으면 됩니다. 위에서 팔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도 한도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으니까 5월, 6월 달은 미국에서 자회사 이제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대주주들이 주식을 많이 샀던 이제 6월 최저점 부근이 이제 걔네들이 많이 주식을 많이 자사주를 많이 매입을 했으니까 그 6월달 최저점 부근인 이제 당연히 박스권 하단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매수를 하라. 그 부분이 18,800불 이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좀 도달했고 그리고 최저점 부분이 뭐 17,800불 정도 되겠죠. 거기서 뭐 지금부터 뭐 1000불 사이니까 좀 분할로 좀 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10월달 정도에 대해서 좀 다시 또 반등이 또 박스권이지만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릴 텐데 좀 집중 있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는 모두가 불장 때는 욕심을 낼 때는 두려워해야 되고 현재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지금은 조금 욕심을 내야 되는 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워렌 버핏 형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이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왜 조금 욕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미래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오늘 조금 저와 함께 저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잭슨홀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지금 월가에서도 어 과연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까라는 의문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과거로 봤을 때는 미국 정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신흥국들은 많이 떨어졌었죠. 현재 뭐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때 당시 금리를 인상을 할 때 미국 증시가 그래도 박스권 구간이었거든. 1980년도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비교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는 따라가더라고요. 그죠? 이게 위에가 이제 노란색, 이게 노란 색깔이 비트코인이고, 밑에가 나스닥입니다. 이 캔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호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나마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은 증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폭락을 조금 유발하지 않게끔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 부근이 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만 좀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호재가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오늘 좀 본론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있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지금 뭐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가 지금 8%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3%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연준의 목표는 실질 금리를 플러스 되게 만들려는 게 목표입니다. 예, 기준금리를 5% 정도 올려야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그때 잭슨홀 거기에서도 발언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5%로 올리면 증시가 폭락을 했겠죠. 그죠? 하지만 요 시각에서는 실질 금리를 이제 플러스로 만들려면 인플레 타겟팅을 올리면 됩니다. 인플레 타겟팅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 인플레 타겟팅을 2%로 잡고 있지만은 이거를 올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연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나중에 통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중국이나 뭐 신흥국들은 뭐 그런 식으로 용인을 해서 인플레이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정책을 좀 벌이고 있는데, 미국도 그러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블러드 총재가 기준금리 목표에 대해서 이제 4% 발언한 이제 그 기준금리와 좀 맞물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만으로 잡을 것인지, 이제 인플레 타겟팅을 2%를 고집할 것인지, 지금 현재 뭐 파월이 2%까지 인플레이션을 2%까지 잡을 것인지, 그걸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고집을 하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계속 잡을 것인지,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쟁점이긴 한데, 근데 지금부터 천천히 이제 잭슨홀 이후에 인플레 타겟팅 상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월과 연준의 실수, 왜 이제 파월이 연준의 실패를 왜 국민에게 전가시키냐, 이제 패드의 통화 정책의 쟁점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 월가에서는 이런 뭐 두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제 금융 수장들이 세계 경제 수장들이 지금 이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이제 1980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1980년대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똑같다라고 봤는데, 제가 조금 분석을 하고 좀 이런저런 뭐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성장에 대해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고용과 성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노동시장이 아주 풍족하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잡 리스커버리, 경기가 회복돼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 과거에서는.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지금 현재는 최근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 고용과 성장에 대해서는 경기가 지금 현재 둔화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이 현재는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과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의 큰 변수에 대해서 완전히 판이 뒤바뀌었는데, 이제 왜 대응은 물가를 뭐 지금 현재 물가 인플레이션 인정하지 않고 왜 금리 인상을 계속 하냐, 이걸 왜 잡으려고 하냐, 그때와 다른데. 그러면서 뭐 이런 부분인 것도 있겠죠. 중간에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조금 받아들이고 경기 침체를 조금 안 오게끔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일부러 조금 유발을 시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힐 거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경기 침체를 유발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리지 않나.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급망 이슈가 해결이 되면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하겠죠. 예.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달러 패권이 이제 CBDC로 넘어갈 겁니다. 즉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지금 현재 달러, 지금 뭐 지폐 달러에 대해서 좀 마지막 끝자락이 아닌가, 마지막 정책 중에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대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현재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 부분에서 제일 뭐 주제이긴 한데, 인플레 타겟팅을 2%를 고수를 하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처럼. 그러면 경기의 침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도 떨어질 거고 여기서부터 더 그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뭐 만약에 뭐 타겟팅을 조금 올려주면 2%에서 4%까지 올려주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부담이 줄어들고 고용과 성장에 대해서는 희생 부담은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 내피셜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잭슨 홀 미팅에서 지금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뭐 수장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란에 얘기하고 그런 부분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 연준의 W 총재 실제 금리가 플러스 되는 게 금리만 올려가지고 지금 물가 수준 대비해서 실제 금리를 플러스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 상황 조정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월가의 해석이 있는 상황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즉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 현재는 항정적이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은 1980년과 상황과 다르게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다중 공선형이다. 총 수요 요인과 총 공급 요인 간의 이제 악순환, 비시어스 사이클 관계다. 그게 뭐 굳이 따진다면 공급망 부족, 공급 측이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급망 이슈.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급망이 좀 마비가 됐죠. 그래서 잭슨홀 발언 이후에 인플레이션 잡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의 실수. 작년 5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일시적인 것을 뭐 일시적이지 않았죠. 지금 현재 보신다면. 그래서 뒤늦게 와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는다. 이거는 조금 실패를 받아들여야 되죠. 파월의 실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물 경제를 침체를 시키면 밑에 있는 서민들만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계속 금리를 올리면. 그래서 중간 선거 11월 달 이제 미국에서는 앞두고 계속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금리 인상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근데 바이든이 이제 그 이후로 물가를 계속 잡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이전에는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 통화 정책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다.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향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다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패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인플레와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일시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뒤늦게도 와서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서 서민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 주변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내 손아귀에 드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내가 소득이 괜찮고 물가가 올라가도 신경 쓰지 않죠. 내가 소득이 괜찮은데 뭐 물가점이야. 그죠? 하지만은 내가 소득이 있고 그러면 인플레가 있다면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국가에서 중국 경기 부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흥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면 중국 인민은행 일정 수준 인플레를 용인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그죠? 하지만 연준에서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다. 지금 세계 인플레 퍼펙트 스톰이 각국의 대응들이 다르다. 오히려 신흥국들 지금 현재 금융시장들이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하지만은 뭐 각국의 그 중국 통화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 뭐 단점과 장점이 있긴 한데 통화정책 실패해서 미국 국민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네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당신네들 실패를 잘못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냐. 얼마나 이제 미국이나 그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속이 아픕니까? 그렇죠? 야, 중국 봐라. 저 나라는 뭐냐? 같은 인플레이션을 다 겪고 있는데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내 소득 수준을 좀 안정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인플레이션 올라봤자 미국에서 돈을 또 주고
시장 경제, 실물 경제를 좀 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얼마나 저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뭐 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도 단점과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있고,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도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양적 지금 현재 완화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같은 통화 정책을 조금 버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 편은 약간 중국 쪽이다. 예, 사회주의 쪽이다. 예, 미국은 지금 현재 좀 이런 시장을 죽이고 있지만, 하지만은 또 변수가 비트코인이 또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다. 참 이게 지금 좀 복잡한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대목에서 사회적 국가들이 그리고 사회적 국가들을 쫓아가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금융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패드가 더욱더 곤욕에 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수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에 대해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파워롤이란다. 잭슨홀 거기서. 예. 그래서 거기서 반발을 많이 주장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타겟팅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옛날에 13년도 14년도의 부근에서는 저물가, 그죠? 저물가 국면에서는 인플레 타겟팅이 그 옛날 과거의 타겟팅으로 2%였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때 상황과 14년도와 완전 저물가 시대가 아니고 지금 고물가 시대인데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저물가 상황에서 인플레 타겟팅 2%를 진행을 한 거를 왜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똑같이 왜 2%를 타겟팅을 잡고 있냐. 지금 4%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계 경제 수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기를 들고 지금 좀 얘기를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예. 타겟팅을 2%에서 4% 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통화 정책이 점점점 이제 반기를 들고 경제 수장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이제 8%인데 금리 인상분은 인플레를 못 잡습니다. 잡히는 것을 잡으라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을 4% 정도 잡으면 금리 인상을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 희생, 즉 이제 저소득자들의 희생이 줄어들겠죠. 이제 잭슨홀 미팅 발표 이후에 수장들이 강하게 논의가 나왔고, 앞으로 향후에 통화 정책 방향이 미래가 나오지 않았나. 저희 넷피셜과 약간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렇게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일부러 이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좀 유발을 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즉 이제 인플레이션은 언젠가 잡힐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와이드 카드로 삼아서 그때 돼서야 경기 침체를 유발을 시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크게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증시에 민감한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완전 대폭락을 시키지 않고, 그래도 연착륙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은 만큼 하락을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옛날에 1980년도로 보자면 비트코인이 지금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스닥도 스태그플레이션 때 어차피 나스닥도 큰 하락이 없었어요. 예. 그냥 박스권 장세였으면 좀 올랐다가 좀 내렸으면 좀 오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준이 지금 18,800 부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어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하지만은 반대로 사회적인 국가, 신흥국들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을 좀 하면서 양적 완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맞물리는 경우가 미국과 중국에 맞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주우시면 엄청난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인플레 타겟팅 상황 조정 나올 것이고,
추후에 인플레와 같이 사는 시대가 온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10년 전, 5년 전 뭐 짜장면 가격이 3,000원,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짜장면 가격이 7,000원, 8,000원인데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그죠? 뭐 짜장면이 뭐 3,000원, 5,000원, 뭐 2,000원까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명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경기 침체로 좀 일부러 금리 인상으로 조금 유발을 시키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양쪽 완화를 시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완화를 좀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8,700불, 800불 하고 있는데 6월달 최저점 부근에서 지금 그 부분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뭐 하반기든 뭐 이렇게 보신다면 그냥 박스권 장세다. 박스권 장세고, 어느 순간부터 금리 인상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에 나중에 금리 인상을 뭐 동결을 시키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 돼서야 이제 큰 박스권 장세에서 좀 우리가 좀 길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러시아에서는 지금 좀 천연가스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겨울 때가 이제 뭐 2, 3월 때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날 시기를 맞추는 사람이 진짜 큰 이제 돈을 버는 시기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큰 상승으로 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그걸 맞추면 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보는데, 저는 뭐 늦으면 뭐 12월 부근에서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위프트 2.0, 옛날에 이제 베리시볼트가 이제 2016년도 때 이제 리플이 이제 스위프트를 스위프트가 뭐냐면 국제은행 간의 이제 통신 협회인데, 이제 국제은행 간의 통신 협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 얘가 좀 예측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리플 같은 경우도 좀 유심 있게 좀 봐라. 그리고 아마도 9월 달에 금리 인상 규모는 전체 데이터에 달려 있다.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9월 달에 지금 패드를 보시면 FMC 이게 요쪽이 0.5%, 요쪽이 0.75% 를 인상할 것인가, 그런 이제 확률 데이터인데 지금 71%거든요. 0.75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장에서는 처음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 FOMC 9월 달에 금리 인상 발표 날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또 10월 달에는 FOMC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0.75에 대한 선 반영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아직도 많이 남긴 했지만은 9월 22일 날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0.5%가 되면 엄청난 또 큰 상승을 하겠지만은 0.75가 되더라도 현재 장세에서는 지금 18,800불이니까 현재는 좀 선반영된 가격이니까 지금 뭐 박스권 하단 부분이니까 지금 매수해두고 10월달에 팔면 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지금 뭐 좀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뭐 러시아 총리 디지털 자산 등 뭐 기술 이거 처음에 얘기 드렸는데 뭐 집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CBDC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포크가 9월 22일 날에, 그죠? 이제 FOMC 날에 이제 신기하기도 9월 22일 날에 진행을 할 거다. 하드포크. 얘네들이 원래 6월 달에 원래 실시 예정에는 6월 달이었는데 뭐 핑계로, 솔직히 이거는 명분이라고 보면 좀 핑계라고 봅니다. 약간 거짓말 같은데 테스트 환경에서 뭐 기술적인 버그들이 검출돼서 미뤄왔다. 근데 왜 9월 22일일까요? FOMC 발표 이후일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에이다 이런 애들도 메이저 애들이 좀 시총 좀 위에 상위권에 오래 머물고 있던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이런 호재들을 짤 때 자기네들 코인이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좀 펌핑이 좀 많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악재들이 이후에 9월 이제 FOMC 이후에 어떻게 장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얘네들도 그렇게 조금 호재에 대해서 하드포크 일정을 짜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코인 시장이 어떻게 지금 뭐 반등이 나오는지 뭐 좋은 장인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블랙록이 연준 금리 인상이 수요 파기 의미 위험 자산이 나쁜 소식이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위험 자산 이제 뭐 즉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에서는 나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왜 과연 블랙록은 크라켄 거래소의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인덱스를 채택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투자 신탁인데 투자자에게 모은 돈을 하나로 묶고 운영하고 그 운영 성과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블랙록이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블랙록은 뭐 2022년 기준으로 한산 10조 달러가 넘는다. 자산 운용 자산 잔액이 그래서 세계 최대 1등 자산 운용사거든요. 예. 그래서 블랙록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동향은 그동안에 큰 주목받았다. 얘네들이 지금 좀 말이 좀 다르죠. 그죠? 비트코인 인덱스를 채택을 했는데 이때 뉴스를 보면 위험 자산이 나쁜 소식이라 해놓고 왜 투자자들을 돈을 모아가지고 왜 투자 신탁을 만들고 있을까? 그죠? 조금 이상한 부분이죠. 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의 나라를 한번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위험 자산 나쁜 소식. 우리가 나쁠 때 사야지. 좋은 소식 때 삽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쁜 소식 때 산다.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박스 하단 주시란 얘기가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리자면 이제 미국에서는 대주주가 자사주를 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죠.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5월달, 6월달에 자사주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지금 18,600불, 700불 그 근접하게 걔네들이 매수를 했을 때 그런 가격이 왔으니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한 구간이지 않을까. 이번 상승 이후에는 좀 크게 조금 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런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좀 남겨드리고 오늘 좀 거시적인 경제 좀 큰 폭으로 미래의 연준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뭐 한 번으로는 이해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좀 봐주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봐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혹시나 뭐 단톡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영상에서 지금 위에 오른쪽 하단에 나올 텐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저 영상도 한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